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입니다. 오늘은 제15회 목요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부영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부영 의장님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시다가 해직당한 이후에 계속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도 다녀오신 우리 이부영 의장님은 지금은 이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동아시아 평화회의 운영위원장,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그리고 저희 평화철도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모시고 오늘 코로나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 전망과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난립니다, 의장님. 예. 네. 지금 백인 경찰의 흑인 압살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또 트럼프는 군을 동원해서 강제 진압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더 미 국민들을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그 인종차별 문제는 뭐 1860년대에 그 남북전쟁이 시사하듯이 대단히 해묵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와가지고 불행하게도 인종 분규, 뭐 그것이 또 폭동으로까지 번지는 사태가 야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이라든지 1990년대 로드니 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흑인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혹은 흑인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 탄압, 차별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마다 저렇게 불집을 건드리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필로이드 그 사람 사건으로 흑인들은 굉장히 분노한 것 같아요. 목을 졸라 죽인 거 아닙니까? 아유, 동영상 보니까 끔찍하던데요. 그걸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서 질식시켜 죽인 건데 그런 일을 결국 그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흑인들이 볼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시정하고 달랠 생각을 하지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강경 진압을 하겠다. 법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서부 영화에 나오면 보안관 배지를 댄 옛날 풍경들 있잖아요. 황해 무겁죠. 그런 것을 자기가 착한 보안관이 되겠다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누구도 폭동이라든지 재산 피해 이런 걸 두려워하는 백인들은 아마 법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걸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양식이 있는 백인들까지도 질서를 바로잡게 해주겠다니까 트럼프 지지를 이렇게 모여들게 만드는 선거 전략을 이번에 이 불행한 필로이드 피살 사건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아마 미국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리 백인들이라도 저런 걸 받아들였다면 결국 흑백 갈등 혹은 백인과 유색인종들 간의 갈등으로 미국 사회가 더 갈라지는 기회를 만들 것 같아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인가요? 이제 트럼프가 군동을 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군대가 특히 주방위군이 이렇게 동원되고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미국 군대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자기 국민들을 적군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린다면
뭐 따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최근 얼마 전에 그 경질됐던 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예. 정말 하지 않을 소리를 했더라고요. 예. 예. 미치광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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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170만 확진자에 네. 10만 5천 명 네. 사망했습니다. 예, 예. 세계 1등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역이라든지 의료 시스템만이 아니라 미국식 가치관, 정치 경제 시장 전반의 문제가 아닌가. 예, 예. 과연 미국이 선진국이고 민주국가인가 네. 하는 의문이 이제 제기되거든요. 지금 미국에 지금 그 정 선생이 얘기하시듯이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예.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해도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트럼프가 되면서 그걸 거의 폐기하다시피 그렇죠. 하고 예. 고가의 민간 보험 의료 체계로 만들어서 예.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초기에 가서 진료를 받을래도 수천 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 자체에 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그 이 흑인 내지 라틴계 이런 요즘처럼 저 불경계 그 어려운 사람들이 확진자도 서너 배가 되고 예. 사망자도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 자체가 의료 체계가 그렇게 고수가를 예. 그 요구하는 거니까 병 걸리면 그냥 거의 절망적으로 그렇죠. 병원도 못 가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점에서 미국 사회가 참 생각하기 힘든 어려운 예. 사회로 예. 신자유주의가 저렇게 극단화될 경우에 돈 버는 사람들은 뭐 0.1%가 미국 그 부의 40%가량을 예.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부자까지도 살기가 힘들다. 예. 이런 사회에서는. 예. 예. 거리에 맘 놓고 나가서 다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예. 뭐 없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미국이 굉장히 그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부자 3명이 가진 돈이 미국 하류 계층 과반수 넘는 전체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죠. 예, 1대 99의 이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코로나 위기로 더욱더 이 세계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부상하는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신냉전의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중 간의 신냉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의장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그 좀 이 군사 패권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지 예. 우스갯소리 같은 건 한마디 할게요. 예. 최근에 미국의 그 데오도르 루즈벨트 핵항공모함이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네. 승무원들 중에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예. 예. 뭐 3,000명 중에 뭐 3,400명이 그 이 확진자 판정이 나가서 항공모함에서 예. 예. 그래서 작전을 나가던 것을 중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 함장이 예. 미 국방부에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그 보고가 유출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그랬다고 그 함장을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예. 미 국방부에서. 예. 그런데 이 루즈벨트 함뿐만 아니라 뭐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뭐 니미츠호라든지 예. 폴 니미츠호라든지 칼 빈슨이라든지 예.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예. 이런데 줄줄이 다 코로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 때문에 작전 중단이 되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 같은 게 있으면서 미국에 이를테면 핵항공모함은 대서양이나 태평양, 인도양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예. 중단된 것이 예. 드러났지만 예. 미국의 이 핵 시설 예. 그런 데라고 안 확실히 그렇겠어요. 없을 리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 항공모함이라든지 함대 이런 거는 한 달에 20일이나 한 달 만에 한 번씩 기항을 해서 그렇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뭐 우리나라 뭐 어디 클럽 같은 데 가서 네.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이게 감염이 되는 건데 예. 핵무기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이런 것도 이렇게 전 세계가 예. 대감염병이 막 온다든지 예. 폭풍, 지진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예.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렇게 강대한 무장 이런 것이 예. 참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예. 있어요. 뭐 예. 특히 이제 미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아주 이 미국 국가 이기주의에 따라서 예. 동맹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하나가 부자가 되고 예. 아메리카 포스트 예. 이것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지난날의 동맹국들을 마치 무슨 자기 고용인 부리듯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도 뭐 G7이니 G11이니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러면서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발표부터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워싱턴 와서 예. 대면 정상회담에 예.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까지 또 대면 정상회담 하자는 거 정중히 사양한다고 그러고 거절했어요. 아. 메르켈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줏대가 있어요. 그럼요. 예. 유일하게 그냥 미리 통보도 안 받고 오케이 그런 사람이 아베예요. 예. 근데 우리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G7이 초청받았다고. 예, 마치 영광인 듯 그러는데 착각하고. 사실은 이 유럽이나 예. 러시아 쪽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G7이나 G11 정상회담 소집한다고 그래도 예.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려요. 예. 근데 이 동아시아는 왜 이러냐? 예.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네. 엄청난 세력 팽창을 하고 있고 예.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예. 여기가 그런 중국과 이렇게 접경을 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균형 속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유지하게 되는 이런 네.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자는 대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예. 뭐 대만, 뭐 한국, 뭐 네. 베트남은 이렇게 좀 유럽 쪽에도 영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밖에 없는데 영국도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 뭐 이렇게 무역도 자기들 이익이 나는 쪽으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지난날의 동맹국들까지도 이제 뜨악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번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다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는 사람인데 예. 저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화상회의를 해도 될 텐데 왜 미국에까지 워싱턴 예. 캠프 데이비드까지 불러들이느냐. 이거는 11월 자기 대선을 앞두고 예. 동맹국들을 선거 전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예. 그런 게 아니라면 화상회의가 충분하지 않느냐. 예. 이런데 마구잡이로 저렇게 발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정상회담을 올 가을로 연기한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또 잘 안 되니까. 예. 그런데 그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다
취소되면은 아마 하자고 그랬다 오히려 선거에 낭패를 보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면서 동맹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하고는 지금 이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이 좀 관리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중국은요. 네. 얼마 전에 그 정협 회의를 끝내면서 네. 정치협상회의. 예. 네. 외무담당 국무위원인 왕의 외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네. 미국과 예. 대결을 하지 않는다. 예. 대결할 의사가 없다. 예. 미국과 화해 교류하면서 지내길 바란다. 예. 얼마나 노회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저렇게 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평하듯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게 네. 오히려 중국의 그 노회한 수에 걸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예. 겁니다. 예. 지금 그 미국은 뭐 무역 장벽을 높이고 뭐 중국과 뭐 민항기 교류를 다 중단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그런 발표가 나왔대요. 예. 중국도 거기에 대응하겠다고.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런 현실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죠. 예. 미국 자신을 포함해서 예.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이나 예. 미국이 세계의 공장처럼 돼가지고 예.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예. 이런 것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예.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중국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결국 이것도 중국은 그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미국과 평화롭게 살고 싶다. 예. 화해 교류하면서 살고 싶다. 예. 이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도록 해봐야 예.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 없이 예. 즉 국제적인 분업 체계가 돼 있는 이런 속에서 예. 중국을 왕따시키면서 저희들끼리만 살겠다. 예. 그럼 미국 자신도 불가능하다는 걸 중국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근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반중국 경제 전선을 이제 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비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요새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그 19세기 후반에 예. 그때는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영제국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남부 유럽 특히 발칸반도나 흑해연안도 그렇고 예. 또 중동에서 이란이나 예.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또 동아시아에선 만주 예. 한반도 쪽으로 그 당시 제정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렇죠. 예.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 미국과 일본과 영국이 대영제국이 예. 연합을 해서 그렇죠. 제정 러시아를 유라시아 대륙 안에 가두려고 그런 정책을 예. 썼어요. 남아 그게- 정책을 저지하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일동맹 예. 그리고 일러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고 예. 영국이 일본을 돕고 미국이 일본을 돕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 뭐 인도 쪽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지금의 파키스탄 쪽으로 제정 러시아가 남하하려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이 뭡니까 이 카이바령이라는 그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는 거기 아주 네. 험준한 산맥인 예. 거기서 러시아군하고 이 러시아군이 앞세운 그 부족들하고 네. 영국군이 엄청나게 싸웠구나. 부딪 싸웠던 이런 네. 이란에 대한 침공도 그 같이 막아내고 네. 영국이 그때를 비슷하게 담고 있어요. 예. 중국을 유라시아 대륙 안에 가두고 예. 뭐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뭐 그래서 네. 필리핀 저쪽으로 해서 예. 그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군사 전략을 예. 이미 오바마 때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2010년부터 그런 군사 전략은 계속되는데
트럼프는 훨씬 그거보다 앞서서 더 예, 나가버린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저것도 선거 전략에 이용하는구나.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 해역에 이제 미 항공모함이 다니고 대만에 이제 엄청난 그 값비싼 첨단 무기를 팔고 있고 홍콩 그 보안법 문제 가지고 이제 내정 간섭을 좀 하는 편이고 한반도에는 고공 정찰기를 최근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에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할까봐 사드 기지 강화하고. 사드를 그냥 또 네. 신형 무기를 교체한다고 강행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격화되면은 결국 지정학적으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이제 조금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데 이럴 때 우리 정부와 이제 여야 정치권이 이 상황에서 어떤 원칙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이 1950, 70년대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예. 그거는 1989년, 90년, 91년 그럴 때 예. 소련방이 해체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예. 체제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예. 중국이 등소평에 의한 개혁 개방. 예. 그건 뭐냐면은 체제 변화, 예. 자본주의화 됐다는 거죠. 예. 북한만 그때도 그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했는데 예. 일본과 미국이 북을 외교적으로 승인 안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유엔 동시 가입의 4대국 교차 승인이라는 예. 국제적인 일종의 합의 컨센서스를 미국과 일본이 어긴 겁니다. 어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을 동유럽 나라들처럼 무너뜨리려 한다고 보고 예.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 그러니까 89년, 90년 시대에 데탕트가 되면서 평화 공전, 예. 미국 유일의 그 유일 체제, 뭐 예. 이런 국제 질서 합의에 한반도는 예외가 돼버린 거예요. 예. 여긴 냉전이 계속된 겁니다. 예. 예. 그래도 6.15 선언이 나오고 뭐 남북 화해를 위한 지금 평화 출도 같은 이런 예. 노력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지난날에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력 간의 냉전 대결, 예. 그건 없는 거예요. 체제 대결이라는 거. 예. 예. 이제는 탈냉전 시대에 마치 제정 러시아를 대영 제국이 봉쇄하고 가두듯이 예. 제정 나라들 안에 그냥 예.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 미국과 중국이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자본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걸 극대화하고 예. 노동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내느냐, 예. 그 상대방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갖느냐, 예. 이것을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날 쓰던 용어로 냉전 시대, 예. 신냉전 시대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예. 역시 그 중국은 자신들이 아직도 뭐 일국 양제라는 표현을 쓰듯이 예.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 사회를 작동하고 있는 그 논리는 예. 역시 자본의 논리고 예. 시장 경제다.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을 도외시하고 이 사태를 보면은 예. 굉장히 그 좀 잘못된 그런 결론이 나올 점에서 수 있다. 미소 냉전하고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는 패권 경쟁. 개념은 예. 조금 바꾸면서 좀 다른 점을 찾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이런 거는 이미 그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그 시장 경제 부분적으로 편입이 되고 이러면서 분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예.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예. 유럽과 중국 사이에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돼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지금 돼 있다고. 예. 특히 한국도 중국과 그렇죠. 교역을 예. 뭐 5, 60% 정도를 해야 예.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 거기서부터 얻는 국익을 가지고 뭐 국방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보건위생 뭐 의료도 하고 이러는 건데, 예. 그거를 미국이 나서서 강제로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미국 자신도, 미국의 대기업들이 속으로는 예. 속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의 그런 거를. 예. 미국 항공업계도 중국을 당장 끊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미중 간의 이런 그 트럼프의 인위적인 자기 정권을 또 연장하거나, 또 일부 그 트럼프에게 부안해동하고 있는 업계나 뭐 초강경 군부나 예. 이런 쪽에 잘못된 냉전의식, 예. 이런 것에 지금 같이 휩쓸려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태도를 취해야 될까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긴 한데, 예. 지금 한국의 정치가 2020년을 고비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지난 한 70여 년 동안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겨우 좀 평평해지는 단계까지 예, 왔다. 예, 전 뭐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네.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뭐 지난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이번 총선도 내리친 그 야당 예. 미래통합당이 예. 자기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그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예. 뭐 지금 미래통합당은 복귀는 안 했지만 홍준표 예. 전 대선 후보 예. 사이에 그 노선 논쟁, 예. 네.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현실을 인정하자. 예.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연달아서 선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뭐 그러니까 먼저 번 그 뭡니까 자유한국당, 예. 신한국당, 뭐 이쪽이 한나라당, 예. 패배했는지 예. 그거를 반성하지 않고 나를 모토로 비대위원장을 시켰냐. 예. 그거는 이런 그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런 거에서 정부에 예. 협력할 건 하자. 그러니까 예.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게 필요하면 해주자. 예. 그 대신 예. 그것을 감시하고 잘 이행하는지는 야당 몫을 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는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 이제는 남북 관계 문제도 북을 예.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예. 무조건 반대하고 서로 예. 불구대천의 원수로만 살 거냐, 예. 아니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예. 어떻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거기에 비핵화를 이루어가는 것과 남북의 화해, 교류, 협력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얼마만큼 비핵화 진행이 더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더 협력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이 여당과 현재 미래통합당 야당과 국회 안에서 논쟁을 좀 하자. 공개적으로 국민 보는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것대로 북과 이행을 해가고 북도 거기에 맞춰서 비핵화 수순을 밟아가고 이런 얘기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지금 홍준표 씨는 못 받아들여요. 북하고는 완전히 불구대천. 완전히 지금 당장 비핵화하지 않으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 선비핵화론에 빠져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이래요. 그 해방되고 나서 미소 양군이 냉전 시대 우리의 그 한반도 남북에 진주하면서 분단이 되고
그것이 미소 냉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남북의 정권이 전쟁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부에서 분열하면 외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 남쪽 안에서 여야가 국가의 미래나 어떤 그 정책 이런 것을 건설적으로 합의를 해가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려고 그러질 않으면 요 틈바구니에도 외세가 또 끼어들어간다. 남쪽의 정치에도. 이런 점에서는 지금 미중 간에 저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 상황이 역설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율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내가 얘기한 북에 대한 그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도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때문에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제재나 봉쇄 조치 때문에 미리 겁을 집어먹고 해야 될 일도 안 해온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평화철도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거예요. 미리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중이 저렇게 팽팽한 힘의 어떤 균형 상태가 있을 때, 이퀄리브리엄 같은 게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자율 공간을 찾아 나서야 돼요. 아주 피터지게 논쟁을 하면서도 합의할 건 해서 이행할 건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남쪽 보수가 스스로는 혁신을 하고 또 대북 관점에 있어서는 또 합리적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대북 인식이 반북 대결이 아니라 무조건 대결 일변도가 아닌 그런 정책으로 가야 국민들도 이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밉다고 그래서 야당 말 안 듣고 자기들 하자는 대로 그것도 국민들은 이제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0석 얻었다 해서 자고자대하면서 자만에 빠져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더 문제죠.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지지표가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역에서 얻은 표는 미래통합당이 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41인가 되고 41%인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48점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한 8%로 8% 전후 차이라고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미래통합당이 실수를 많이 하고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이 전 무슨 목사 옆에 가서 서서 그 뭐 대통령 빨갱이라고 그러는 소리 그냥 듣고서 이렇게 있고 끌어내자 이런 거에 같이 박수치고 이런 속에서 저 당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정말 그 합리적인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내 기고는 하면 했지 저 당 못 찍어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난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보인 그런 그 참 어린애만도 못한 판단력을 가지고 야당이 또 그래 행동을 한다면 글쎄 앞으로도 선거에 가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가 혁신하면서 이 중도 집권 세력은 좀 용단을 가지고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문재인이 청와대도 굉장히 운신의 폭이 뭐 넓지 않은 것인지 미국이 너무 촘촘하게 간섭하는 건지 지금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너무나 감동적이고 멋있게 합의를 했잖아요. 2년 반 동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제재 압박이 물론 있지만은 이제 그 올 정기국회하고 내년 뭐 내후년에 대선이 있지만 이렇게 야당과 협력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된 거는 약속 지키고 이행하고 그리고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호된 질책도 받고 이렇게 정치를 복원해낼 따라야 문재인 정권 남은 기간 안에 그 잘못하면 추락해요. 그렇죠. 이런 정치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빠 있잖아요. 빠. 노빠니 문빠니.
이거는 이제 보수에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이니 이런 것도 있고 중도에도 바가 있고 심지어 운동권 진보 운동 세력도 정판이 개판이 통일 단계에 상당히 장애를 조성하는 쪽도 있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지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SNS를 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나마 이 2016년, 17년에 그 촛불 시민 혁명, 예. 뭐 각성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네. 노력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가능성을 이 정당 안에 어떤 특정 지지 세력이나 네. 개파나 이런 사람이 그 정당을 자기들의 정당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심을 예. SNS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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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SNS를 통한 그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예. 까먹어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톡이고 뭐 해서 진보 중도 보수 자기들끼리의 그 카톡방, 가짜 뉴스를 일방적으로 듣고는 믿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이 상당히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의장님 그 보수 혁신을 강조하고 중도 집권 세력과의 대화 토론 이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보수 혁신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만이 아니고 조중동 같은 이 수구 언론, 친미 수구 언론 이쪽이 이제 유착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 자유언론 실천 이 투쟁도 제대로 안 먹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그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그 한쪽은 좀 보수 혁신, 개혁 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반도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 북핵 문제와 우리 사회 양극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 새로운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홍준표 전 그 대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문재인 좌파 이중대가 되란 말이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야말로 자기들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쪽으로 오라고 한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질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보수 진영도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보수 세력과 건강한 보수가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당제.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 이제 그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지만 그 당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주장을 하는 당이죠. 민주당 안에도 정의당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정의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그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극적이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양쪽이 좀 지금 여권 안에서도 그렇게 정당이 이쪽이 극우와 개혁 보수로 나뉘어지듯이 그렇게 이제는 다당제의 어떤 그 노선 같은 게 옛날부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민주연합 노선이 걸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96년 나치 종파업을 한 이후에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독자 정치 세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민주연합 노선을 했어요. 그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안에 좌파 블록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이구혜 원장님도 들어가시고 김건태 선배도 들어가는데 왜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진보적인 블록이 왜 못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땐 우리 예. 내가 무능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 김근태 전 의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예. 민평련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있죠. 예, 있어요. 예, 예. 저 우원식, 예, 우원식, 이인영, 서른 뭐 이런 예, 이인영 이런 사람도 예, 있어요. 예, 충분히 할 역량이 있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집단도 예. 굉장히 좀 그렇죠. 나름대로의 그 단파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그쪽이 무슨 영남파도 아니고 호남파도 아니고 예. 충청파도 아니고 예. 이젠 그 지역주의 같은 걸 굉장히 넘어선 거예요. 예. 요번에 아까 얘기한 그 이 우익 보수 예. 세력 안에도 개혁 보수적 논쟁이나 예. 혹은 홍준표류의 아주 극우적인 논쟁 예. 이런 것도 아마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지역 구분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예. 영남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영남 사람이라고 홍준표만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그 이념 내지 이 정책별로 예. 좀 계파가 나뉘어지는 것도 예. 이제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보수는 혁신을 좀 하고 성찰 혁신을 하고 중도 집권 세력은 크니까 좀 색깔별로 좀 분명히 하고 아니, 당 안에서도 예. 그렇게 해서 대표를 내보내야 돼요. 이번에. 예. 그리고 대표 사회 이번에. 불평등을 극복하고 자주평화 통일도 적극적인 이 진보 세력은 좀 적으니까 대통합을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진보와 중도가 연대를 하고 또 보수는 또 일면 자극을 해가면서 예. 또 품을 때는 품어안고 비판할 때는 비판해가면서 이런 정치 질서면은 이 미중 간의 현재 균형을 잘 활용해서 민족의 살 길을 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표현을 하면은 네, 그렇게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을 네, 우리 국회나 우리 네. 정치에서 보이면 미중이 여기를 확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네, 네. 일본도 그런 게 없이 정책 논쟁을 하지 않고 네, 외세가 와서 쿡 찌르면 글로 확 쏠려버리고 쏠리죠. 이러면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촛불 시민혁명을 세계가 바라보면서 네, 한국에 대해서 뭐 옛날 말로 쓰면 괄목상대를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촛불혁명을 치르고 코로나에서 K 스탠다드라는 게 제시되고 이랬는데도 네, 외세가 와서 큰 나라가 확 찔러버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쏠려가 버린다. 네, 이거는요, 우리 한국과 닮고 싶어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네. 쫓아온 네, 그런 나라들 보기에도 저 나라가 저런 정도 나였나 우리 헛거를 봤구만 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참해요. 네.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나라가 예, 됐어요. 예, 그런 격에 맞는 그 예. 정치, 예, 그런 격에 맞는 보수, 예. 그런 격에 맞는 진보나 개혁을 해야 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 항쟁 이후에 특히 코로나 방역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 협력, 이 개방, 투명, 민주, 이 3원칙도 뭐 대통령이 밝혔던데 이런 리더십도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이 좀 후진국 같은 이런 느낌이 요즘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부에 이제 이 통합력을 발휘해서 민족의 이 운명을 개척하는데 사실 해방 공간에 이 몽양 여운현 선생으로부터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도 좌파 입장에서 민족 통합을 추진을 해왔죠. 네. 여운현 선생님이. 그 여운현 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좀 교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그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네, 그
내놨어요. 예. 강창일 전 의원이 제주도 지역구였던. 이어받아서 그리고 또 현대사 전공을 한 분이고 예, 예, 예. 제가 그 목량 기념사업회 그 조금 책임지는 일을 15년 동안 했어요. 예, 예, 예. 뭐 너무 오래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 이제 그 명예이사장으로 물러앉았는데 일제 말에요. 예. 여기에 대한 게 일본의 탄압이나 감시가 엄청났었잖아요.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은 다 예.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숨고. 예. 이때 목량 선생은 이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예. 전황을 매일 보고받았어요. 예. 그 정보가 많으니까 정책 분석이 정확했겠군요. 정확했죠. 네. 저희 개동에 댁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네. 있는 중학교 학생이 네. 단파 라디오를 듣는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예. 매일 일일 보고를 했대요. 아, 예. 그 미국의 소리니 뭐 다른 방송들 들어가지고 예. 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네. 거죠. 어제는 일본이 패망한다. 네. 그래서 44년에 건국동맹을 네. 만드신 거죠. 네. 좀 위험천만한 일이죠. 네. 그리고 당신 고향인 양평구 영문산에 네. 그 징병을 거부하고 들어가 있는 청년들, 네. 농민들, 예. 그 김용기 가나안농군학교 예. 교장 선생님 예.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군사훈련 같은 것도 준비하고 예. 이랬단 말이죠. 예. 그때 그분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은 좌고 우고 할 거 없이 다 네. 하나 뭉쳐서 네. 하나의 정부를 세운다. 예. 시종여일하게 그 노선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제에 협력하거나 부역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네. 누구든지 예. 예. 뭐 자본가든지 뭐 네. 노동자든지 예. 공산당원이든지 한민당이든지 예. 가리지 않고 다 함께 하자 이랬는데 해방이 되고 나자 남쪽에 미군이 진주를 하고 예. 북쪽에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예. 현실적으로는 이승만과 한민당이 미국에 예. 지지를 받으면서 예.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고 예. 북쪽은 김일성과 예. 김일성 지지 세력 예. 거기 정권 창립 세력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군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남북 양쪽에 따로따로 정권을 세우고 예. 그러면서 이 통합 정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목량 여운형을 네. 좌우 양쪽이 다 테러를 공격했죠. 가했어요. 네. 테러를. 양쪽으로부터 다 당했어요. 좌쪽에서는 박헌희가 그랬고. 뭐 박헌영 한 사람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목량 선생의 그 노선은 네. 우리보다 뒤늦게 독립을 했지만 네. 오스트리아 케이스예요. 예. 오스트리아는 그때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감옥 안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나가서 네, 우리 네. 좌우가 뭐 틀림없이 우리는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네. 공동 분할 통치를 받을 테니까 우린 분열하지 말자. 예. 그 나라는 54년인가 독립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투옥이 됐던 사람들이죠. 예. 그 합의를 지켜서 중립국으로 됐어요. 예. 예. 그런 생각을 아마 목량은 하셨을 거라고 봤는데 네. 뭐 47년도 7월 19일 날 그러니까요. 암살당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분단을 막을 노력은 그렇게 저는 파괴당했다고 봐요. 그 뒤에 뒤늦게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다 세력이 분열돼서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예. 뭐 집권 세력으로서의 현재 중도개혁파 예. 또 새로 개혁보수로 태어나려는 미래통합당 예. 이런 양쪽의 정책적 협력과 예. 상호 인정 예.
합의된 것을 서로 지키는 정치. 예. 이것이 목량이 예.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지만 해방정국에서 추구했던 노선이 아니었나. 예. 그 앞으로 우리의 롤 모델은 역시 목량 영운영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세 앞잡이라든지 아주 극우는 빼더라도 합리적 보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 이런 세력은 총단결을 해서 총단결은 아니요. 총단결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당은 다르더라도 이제 네. 협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을 그러니까 통합할 좌우 수 없죠. 협상이란 네. 말이 있잖아요. 네. 정치연합이란 말이 좌우 있잖아요. 합작 있지 않습니까? 합작. 예. 그렇게 해나가야 그런 거를 할 만큼 우리 국민들도 이제 뭐 숙성이 됐다고 그런데 할까? 외방 공간에서는 그런 민족 통합의 리더십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거부 성향, 우파 성향에는 김구 선생조차도 통일 정부를 지향하니까 이제 암살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않지만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들이 네. 좀 많이 나타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네. 바로 공안 세력, 네. 검찰, 언론 네.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요새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이사장을 하면서 네. 그 조중동과의 그들의 이 우리나라 프레임을 자기들이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예. 특히 조선동화 경우에는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친일을 하고, 예. 또 해방되고 나서도 독재 세력들과 뭐 결정적일 때는 예. 또 야합을 하고, 예. 이래서 오늘까지 기득권 세력을 유지해 왔는데, 예. 올해가 동아와 조선의 창간 100주년입니다. 예. 1920년에 예. 3.1운동 결과로 생겨났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앙일보라는 또 이 체계를 이 배경으로 한 신문까지 가세를 해서 예. 우리 언론의 어떤 큰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추세는 그래요. 네. 이제 그 종이신문 예. 약화되고 있죠. 약화되고 있고, 그들이 또 그런 거를 넘어서고자 해서 케이블 방송이라고 그럽니까? 종편, 네, 종편. 방송을 이제 또 이렇게 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영향력을 네. 확대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고 그러는데, 네. 요즘 저는 조금 위로를 삼는 게, 예. 일부 이제 힘은 약하지만 개혁 내지 진보적 제작 태도를 보이는 이제 일부 언론 신문이 있잖아요. 네. 네. 그보다는 요새 이 KBS나 MBC 이런 공중파 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구나. 네. 그 뉴스도 뉴스려니와 뉴스는 뭐 편파적이질 않으니까 예. 그 공정 보도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 탐사 보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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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요. 굉장히 깊이 파고들죠. 예, 그리고 그게 조중동은 들어가지 못하는 저 시골 구석, 네. 도서지방에까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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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향력이 아마 조중동의 단말마의 발버둥 일이죠. 네.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서서히 퇴치하는데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각성시키는데. 네. 네. 참 저는 거기서 일하는 그 언론인들, 네. 그 후배들이지만 좀 고맙고 네. 존경까지 해요. 네. 저는 요새 언론 노동조합하고 같이 네.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언론 노조가 예를 들면 무슨 큰 방송, 공영방송에 사장이 바뀌고, 무슨 이사장이 바뀌고, 네. 본부장이 바뀌고, 네.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 건강한 언론 노조, 제작자, 기자, PD들이 있어서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저렇게 한 5, 6년 더 가면은 네. 전 조중동 힘을 못 쓸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게 제일 희망이에요. 힘만 있구만요. 예. 예. 제가 지금은 조중동이 막강한
언론 권력을 휘두른 것 같지만은 이 변화된 이 언론 환경에 맞게 장애적으로 집중적으로 잘하면 희망이 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변화만이 아니라 언론, 검찰, 뭐 학계, 이 사회 각계각층이 이제 동시에 좀 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탐사 보도에 있어서는 이 외세의 이 내정 간섭이나 이 개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요. 예, KBS 일부 보도지만 예, 역사 저널이라든지 역사전을 예, 또 저널리즘 제이라고 그럽니까? 예, 놀라워요. 그 탐사 보도가. 예, 거기 나오는 논평자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의 그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 같은 것도 뒷받침이 되니까 예, 아마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KBS가 저런 날도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KBS에 가서 인터뷰를 할 일이 예, 있어서 이랬어요. 예, 지금 이렇게 잘하는 것만 보도하지 말라. 예, 당신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예. 얼마나 극악한 보도를 했는지 그거 한번 다시 틀어라. 다시, 야, 그거 괜찮네요. 그 프로그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예, 시청자들이 알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예.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절대로 이런 잘못을 앞으로 다시 반복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예. 다짐을 하는 뜻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동의를 했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5월 30일 날 영동부여학교 경방에 있지 않습니까? 경성방 집자리 일제강점기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해설을 하면서 그 경방 김성수였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사장이었고 이 방은 뭐 조선일보 이 아직도 일제 때부터 그 30년대 초반까지는 잘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계통에 일정한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는데 30대 중후반부터 나중에는 이제 임전 보국대 뭐 하라고 하고 학병, 징병 나가라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친일을 하고 말하는데 해방공간의 한민당 그 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오늘날까지 이게 친미수구 세력의 맥을 이어오는 이게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뭐 그전만 하겠어요. 그러나 잘 견디면서 아직 우리 건강하다는 후배들이 거죠. 이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배울 게 아직 많습니다. 더 들어야 되고 더 새겨야 될 게 개성과 혁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 없는 혁신이 없기 때문에 정치 문제도 그렇고 이 언론 문제도 그렇고 이 역사 정의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배님들이 건강하셔가지고 앞으로 한 25년 정도 더 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를 타고 백두산도 가고 저 유라시아 대륙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시베리아 철도, 예. 우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를 거쳐서 하바로브스크, 예. 울란우데, 예. 그리고 바이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모스크바 가셨습니까? 모스크바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 예. 중간에서 중앙아시아로 꺾어지는 예. 거기가 아마 노보시비르스크인가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몽골을 해서 들어오셨습니까? 몽골로 아니 이제 가는 걸 글로 갔었는데 예. 거기서 그 카자흐스탄의 그 대평원이나 그 또 그 우즈베크 예. 뭐 이쪽을 가보면서 참 일제 시대만 해도 우리 그 독립운동자들이나 그 북방으로 갔던 분들이 예. 거기에 막히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송계정 선수가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반도 분단이 되면서 예. 완전히 대륙과의 숨길이 끊겨버렸던 거예요. 지금 네. 70여 년 동안은. 예.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막힘으로써 우리의 어떤 시각이랄까 이런 네. 것이 완전히 그 마치 평양이 예. LA나 뉴욕보다 더 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도 해외라는 말을 그렇죠. 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왜소해지고 또 잘못된 그 이 의식의 왜곡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부터라도 연결해야 돼. 예. 철도부터.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부산항이 뭐 우리 물건이 뭐 해외를 팔려나가는 기점이 아니라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부산에서 실려서 롯데르담까지 그렇습니다. 실려가는 예.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예.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 예. 이런 얘기는 아마 저 미국이나 예. 유럽 사람들이 좀 동의하지 않을 텐데 예. 유라시아 랜드매스, 예. 유라시아의 땅덩어리가 예. 지구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저렇게 또 속으로는 대립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유라시아 대륙이 인류 문명사의 중심을 회복할 때 예. 인류 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인류 의식이. 예. 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백인종의 의식이나 예. 백인의 종교에 따라서 그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듯이 예. 또 러시아인들이 동아시아 이쪽으로 오면서 또 그 짓을 또 했단 말이에요. 예. 백호주의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게 유라시아 대륙의 정체성의 회복이랄까? 예. 바로 거기에 우리 고대사 뿌리도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구미 역사 중심으로 보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한 거. 예. 예. 그래야 우리 고대사나 예. 중국과의 관계든지 이것도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조금 우리 안에 이 지난 70년의 분단사를 마치 우리 역사의 전체인 것 같이 구미에서 공부해 온 분들이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왜곡화시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것을 평화철도가 우선 뻥 뚫어가지고 예.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장님과 함께 우리 권영길 대표님과 함께 이 전 세계 평화의 중심, 해양과 이 대륙의 만남, 고리, 이 동아시아의 중심인 이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 21세기, 22세기까지 쭉 뻗어나가는 중심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